안녕하세요. 다음은 4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자, 고객의 분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에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이 있습니다. 외부 고객은 정말 그냥 바깥에서 있는 거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고객을 말하고요. 이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 사용자, 영향자로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내부 고객은 이제 정말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겁니다.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동료,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가 이 고객 만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내부 고객의 역할은 정말 무척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고객을 일단은 겉과 안으로 분류를 했다면 이번에는 참여 관점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한데요. 자,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첫 번째, 이것도 그 선지에 많이 나오는데, 자,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지만 1차 고객이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을 우리는 의사결정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1차 고객이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결정 고객. 자, 다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기보다는 평판, 심사, 모니터링,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말해요. 예를 들어 소비자 보호 집단, 소비자 보호 단체, 기자, 평론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 모니터링 하는 거야. 심사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견을 선도하니까 의견 선도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제공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은 그냥 직접 고객.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최종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를 우리는 간접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 볼펜을 살 거야. 그러면 이 제품을 살 때 최종 소비자, 이 제품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사줬어. 그러면 내가 어쨌든 쓰는 거잖아. 그쵸? 그럼 저는 간접 고객이 되는 거고, 우리 엄마는 이 볼펜을 구매했어. 나를 위해서. 직접 돈 내고 지불했어. 그럼 우리 엄마 직접 고객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단골 고객은 뭐냐? 이제 헷갈리는 게 나올 겁니다. 단골 고객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 단골 고객. 우리 미용실에 단골 왔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구매하지만 굳이 추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 반면에 옹호 고객은 이 단골 고객의 성향을 포함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야. 옹호하는 거 말 그대로. 와, 이 미용실 머리 너무 잘한다더라 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옹호 고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을 만드는 정부나 의회는 그냥 법이 들어가니까 쉽게 법률 규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범한 제품을 구입해서 스스로 제품의 변화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시키려는 소비자를 메타슈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케이스를 샀습니다. 이 평범한 제품을 구입해서 내가 여기다가 막 키링도 달고 그거 있잖아요. 예쁘장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립톡, 그런 것들을 더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키려는 거를 메타슈머요. 메타슈머. 다음. 자, 구매량이 적거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문 판매원을 판매 촉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이나 원가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의미의 고객. 이거는 한계 고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다시. 자, 이 사람은 구매해도 쥐꼬리만하게만 구매를 해. 그리고 저기 울릉도에 있어. 그래서 방문 판매원이 온다면 그 사람들을 판매 촉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울릉도까지 가가지고 구매해도 쥐꼬리만하게 하는데 굳이? 약간 이런 거지. 한계가 있는 거야.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 고객.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업에서는 디마케팅 대상이 되는 고객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체리피커. 말 그대로 달콤한 체리를 그냥 따서 먹기만 하는 사람들. 기업의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 실정은 저조한데 실속 챙기기만 관심이 나. 약간
그 약간 그죠? 양아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이제 좀 약삭 빠르고 지 실속만 챙기는 사람들. 기업도 이들을 이제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디마케팅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경쟁자. 전략이나 고객 관리 등의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는 고객. 경쟁자 덕분에 기업은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겠죠. 자, 얼리어답터. 얼리어답터는 테크 쪽에서 많이 이제 좀 눈부시게 활약을 하는 고객들이기도 합니다. 고객들이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얼리어답터들이 작성한 제품 평가 및 후기를 보고 구매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또는 뭐 제품이 출시될 때 뭐 가장 먼저 그 기업에서 협찬을 해준단 말이야. 우리 노트북 한번 써보시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 유튜브로. 그런 얼리어답터들이라고 하죠. 요거는 뉴멕시코 대학의 에버렛 로저스 교수에 의해 소개됐대요. 에버렛 로저스 교수에 의해 소개된 게 얼리어답터. 아무튼 참여 관점에 따른 고객 분류는 이렇게 된다. 자 정리해보면 1차 고객이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의사결정.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의견 선도는 이제 뭐 기자, 평론가, 모니터링, 심사 이런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고 직접 고객은 우리 엄마, 나를 위해 볼펜을 사준 우리 엄마, 그다음에 나, 간접 고객, 최종 소비자, 2차 소비자 나. 단골은 어머 미용실 우리 단골 손님 근데 추천은 안 해. 옹호는 단골의 성향도 포함하고 다른 사람들 야 이 미용실 너무 좋대 옹호해주는 거. 법률 규제자는 정부나 의회고 한계 고객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구매랑 쥐꼬리만하게 하는 사람들. 메타슈머 핸드폰 케이스 제품의 변화 더해서 변화시키려는 소비자. 체리피커 체리 단물만 쏙 빼고 지 실속만 챙기는 사람들. 경쟁자 얼리어답터. 자, 그 다음 고객 분류는 이제 또 어떤 거냐면 그레고리 스톤. 그레고리 스톤이 또 고객을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분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분류. 자, 그레고리 스톤은 또 고객을 어떻게 분류를 했냐 보니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 고객, 두 번째 윤리적 고객, 세 번째 개인적 고객, 네 번째 편의적 고객. 자, 경제적 고객은 뭐냐면 자신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최대의 효익을 얻으려고 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고객을 잃었다, 경제적 고객을 잃었다, 이거 경고다, 경고. 내가 투자한 시간, 돈, 노력에 비해서 나는 좀 더 경제적으로 얻길 원해. 최대의 효익을 얻으려고 하는 고객을 경제적 고객이라고 합니다. 윤리적 고객은 뭐 예를 들어 뭐 오뚜기 같은 기업 있죠. 뭐 진짜 뭐 정말 막 기부 활동도 사회에 많이 하고 사회 공헌하는 그런 윤리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서비스 기업의 제품을 내가 팔아줘야지 하는 사람들. 윤리적인 고객. 개인적 고객은 말 그대로 그냥 개인 간의 교류를 선호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CRM이라고 해서 뒤에 가서 배우실 텐데 고객관계 관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고객 정보를 기업에서는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펼칩니다. 개인적 고객. 자, 그 다음에 편의적 고객은 말 그대로 편의성을 중시하는 고객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라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나는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보면 배달 서비스 있죠. 뭐 추가 금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거를 무거운 바리바리 들고 집으로 오기보다는 오케이 너네가 편하게 우리 집으로 배달시켜줘 추가 비용 낼게 하는 사람들. 편의적 고객. 경제적, 윤리적, 개인적, 편의적 고객을 고객 분류를 누가 분류를 했냐? 그레고리 스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다. 뭐 그 외에도 또 어떤 고객 분류가 있냐면 프로세스적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프로세스적 분류는 어떤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제품을 사기까지 그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대로 나눈 거야. 내부, 외부가 있겠고 그 안에 이제 중간 고객이 있는데 사기까지 뭐 도매상, 소매상을 말해요. 뭐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귤을 하나 구매를 합니다. 귤을 사기까지. 자, 귤을 사기까지. 일단은 내부 이 귤을 이제 그 담당한 어쨌든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 귤 담당하는 회사가 있어. 예를 들어 차연은 이런 기업이 있어. 거기
동료, 부하 등 재화나 서비스 제공하는 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사람들, 내부 고객, 자연은 기업의 회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귤을 뭐 직접 뭐 만들진 않잖아. 이 사람들 그냥 외부 고객인 우리 구매자, 소비자들로부터 그냥 제공을 해주는,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고객인 도매상과 소매상, 귤을 이제 한 다발이 이렇게 싹 쟁여놓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부 고객, 중간 고객, 외부 고객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프로세스적 분류고, 그 다음에 평면적,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진짜 옛날 관점, 옛날 눈으로 보자 이거야. 재화나 서비스를 그냥 구매하는 사람. 재화나 서비스를 그냥 구매하는 사람은 평면적, 전통적 관점으로 바라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체계 기준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가치체계는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중간은 똑같아. 프로세스적 분류처럼 마찬가지로 중간은 똑같아. 근데 이 중간은 결국 이 가치니까 이 가치를 전달하는 고객입니다. 뭐 기업과 협력업체, 기업과 대리점, 기업과 유통업체 요런 쪽이 중간 고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내 고객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비슷해요. 기업과 관련된 겁니다. 가치를 생산하는 고객이에요. 가치를 생산하는 고객. 사내 고객은 가치를 생산하는 고객이다. 그래서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상사와 부하, 부서와 부서, 공정과 공정, 동료와 동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고객. 우리 같은 사람들 최종 고객은 이 가치를 이제 구매한다. 그래서 가치 구매 고객이라고 합니다. 기업과 최종 고객, end user, 구매자와 사용자 이렇게 나뉘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치 체계에 따라서도 고객이 분류가 가능한데, 사내 고객, 중간 고객, 그 다음에 최종 고객이 있다. 사내는 가치를 생산하는 거, 중간은 가치를 전달하는, 최종은 가치를 구매하는 고객이다. 이렇게 또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고객의 분류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소비자 구매 행동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소비자 구매 행동은 뭐냐면, 이제 그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를 구매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을 거잖아. 한 번에 나 이거 아이폰 케이스 사야지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 케이스를 사기까지 이 소비자에게는 욕구도 이제 있을 거고, 여기 말고도 다른 데는 뭐 어떤 디자인이 있을까 정보를 탐색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볼 겁니다. 자, 욕구 인식, 정보 탐색, 그다음에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 자, 요런 순서가 있다. 자, 욕구의 인식은 말 그대로 고객의 욕구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정보 탐색은 이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의존하는 정보의 원천은 인적 정보원이랑 비인적 정보원이 있는데, 인적 정보원에 좀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적 정보원, 사람들에 관련된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위험을 어떻게 보면 줄이는 방법이죠. 내가 이 아이폰 케이스를 사기까지 좀 돈도 너무 비싸지 않게, 내가 좀 뽀록나지 않게끔 잘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죠. 정보를 탐색하는 거. 그래서 구매에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 이거를 저희는 관여도라고 불러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이제 내비치는가, 그 관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탐색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정보의 원천에는 또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보의 원천을 보면 일단은 개인적 원천. 말 그대로 개인적인 관계, 가족, 친구, 이웃, 친지로부터 정보를 받는 거고요. 상업적 원천. 요거는 상업적인 거야. 광고, TV 광고라든지 판매원. 판매원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거죠. 판매원 또는 뭐 웹사이트, 그리고 포장 요런 걸로부터 또 정보를 탐색한다. 그 다음에 공공적 원천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공공적인 거니까 대중매체 또는 뭐 영향력 있는 소비자 단체. 그 다음에 경험적 원천을 보면요, 경험적 원천으로는 이제 제품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조사했을 때, 시험으로 조작했을 때, 제품을 검사했을 때. 그러니까 제품 관련된 게 나오면 이건 경험적 원천이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외웁시다.
정보의 원천은 네 가지가 있구나. 개인적 원천, 상업적 원천. 여기에는 포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구나. 공공적 원천, 그 다음에 경험적 원천. 여기는 제품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네 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렇게 정보를 탐색한 다음에 이제 이용 가능한 대안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겠죠. 구매. 여기서도 뭐 경제적 요인, 시간적 요인, 물리적 요인, 인적 요인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구매 후 행동. 자, 이거는 뭐냐? 구매를 한 다음에 내가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것은 결국 재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행동입니다. 구매 후 행동. 자, 이런 게 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을 볼 겁니다. 자, 고객이 이제 구매를 하기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1번 문화적인 요인이 있고요. 2번 사회적인 요인이 있고요. 사회적 요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적 요인이 있고, 네 번째 소비자 심리가 있다. 자, 문화적 요인은, 문화는 한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가족, 다른 사회계층, 집단으로부터 습득하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타고나는 본능적인 게 아니라 삶의 초기에 학습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학습을 통해 알게 되는 거야.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야, 문화는. 그리고 문화는 이 문화적 특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돼야 돼. 공유가 돼서 널리 이제 퍼뜨려야 되는 거고, 또 문화는 학습된 욕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측면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만족도 필요해. 그 다음에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은 규범에 의해 여러 가지 방향 지침이 되고, 아울러 외부 사회 집단의 압력이랑 연대성을 갖게 된다. 자, 규범성과 연대성을 또 갖죠, 문화는. 그다음 또 이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공유된 이 관습은 유지되기를 바라고,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를 바라겠죠. 지속성과 동태성, 이게 바로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문화적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요인으로 볼 건데, 사회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중거 집단이 나뉘어져 있어요. 1차 중거 집단과 2차가 나뉘어져 있는데, 1차 중거 집단은 정말 내가 이제 사회로 나가기 전에 그냥 가장 먼저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가족, 이웃, 친구, 동료, 친지. 2차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서 집단인 거야. 종교 집단, 전문가 단체, 학교, 또는 회사. 동료는 1차지만 회사는 2차인데, 뭉탱이, 회사, 정당. 그래서 이렇게 집단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가지는 역할, 큰 영향을 가진 역할이 누구냐라고 하면 의견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요인으로는 1차 중거 집단과 2차 중거 집단으로 나뉜다. 근데 이 중거 집단이 영향을 주는 유형을 또 봐야겠죠. 자, 이런 중거 집단에도 어쨌든 영향을 줄 텐데, 실용적 영향. 소비자가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할 때 발생하는 거를 실용적 또는 뭐 규범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대에 순응할 때 규범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중거 집단에 따라 실용적 또는 규범적 영향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정보적 영향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치 표현적 영향이 있어. 가치 표현적 영향은 내가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고 싶거나 그 집단 소속임을 나타내고 싶을 때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은 구성원들의 규범이나 가치, 행동을 따르게 되고, 이를 통해 자아 이미지를 강화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어떤 특정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그런 거를 내 가치를 이 특정 집단에 소속돼서 표현해보고 싶어. 가치 표현적 영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회적 요인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은 뭐 라이프 스타일, 내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개성, 가치관. 소비자 심리는 요거는 동기부여. 내가 소비자로서의 심리를 느끼는 것. 동기부여. 내가 이거 사는 게 맞을까? 지각. 학습. 기업. 요런 게 있다. 이런 게 소비자 심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 볼 건데요. 자, 고객의 특성을 파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고객으로 나타냈을 때 이제 판매원들이나 기업들은 저라는 사람을 파악하겠죠. 어떻게 파악하냐면 인구 통계적 정보와 고객 가치 정보, 고객 니즈 및 성향 정보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인구 통계적은 고객 프로필 정보와 관계 정보로 또 나뉘어져요. 관계 정보는 그냥 정말 가족 관계,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는 어떤지, 이 사람이 친한 친구는 어떤지, 이 사람 소개하는 고객 소개 정보, 뭐 기타 관계 정보가 속해고, 고객 프로필 정보는 내 이름, 진짜 말 그대로 프로필,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 부서, 나는 사원인지 대리인지 직위, 이 사람 어느 출신 학교인지 이런 게 고객 프로필. 그래서 고객 프로필 정보랑 관계 정보는 인구 통계적 정보에 속하고, 고객 가치 정보, 얘는 좀 선지에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고객 가치 정보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일단은 고객을 분류하는 거야. S급,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고객을 분류하고, 계약 정보. 내가 구매한 상품명, 예를 들어서 립밤, 구매 상품명 립밤 언제 구매했는지, 어제 구매했어, 시기, 얼마인지, 금액, 고객 지갑 점유율, 이 립밤을 얼만큼 구매를 했고 빈도 및 횟수, 그다음에 고객 평생 가치, 매출 채권 관련, 요런 게 계약 정보더라고. 매출 채권 관련, 이게 고객 가치 정보 중에 계약 정보에 속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매력 정보. 이거는 어떤 거냐, 이 사람이 이 립밤을 구매하기까지의 구매력이 어떤지, 이 사람 소득 수준,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거를 계속 구매하겠죠. 소득 수준. 그럼 이 소득이 나오는 원천, 이 사람 재산 상태, 소득 변화 추이, 그러니까 소득 어쩌고저쩌고, 소득 어쩌고저쩌고, 소득 어쩌고저쩌고, 재산 상태 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는 구매력 정보를 말하는 거구나. 구매력. 이렇게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 니즈 및 성향 정보. 고객 선호와 성향 정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고객 니즈와 성향을 이제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 특성을 파악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MBTI 볼까요? MBTI 요즘 정말 핫하죠. 자, MBTI는 브릭스와 마이어 모녀에 의해 개발됐어요. 근데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하는 심리 검사고, 성격 유형은 모두 16개의 4가지 선호경. 여기서 중요한 건 MBTI는 선천적인 심리 경향이다라는 거야. 선천적인 심리 경향. 그래서 인식 판단을 이제 다 아니까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주로 장점을 위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MBTI를 검사하는 목적은 내가 내 성격은 이래 해서 합리화를 하고 변명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야지 나의 성격 특성 이런 거니까 나는 인간관계나 일처리 방식에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비판하고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다. 즉 단점과 장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MBTI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볼 건데요. 자, 일단은 4가지가 있죠. 우리 MBTI. 저는 개인적으로 제 MBTI는 ISFJ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I는 내향형이야. 깊이 있는 대인관계와 조용하고 신중하고 이해한 다음에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E는 외향형이죠.
폭넓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선지 중에 하나인데 선지 나온 건데 외향형은 말하면서 생각한대요.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향형이라고 하네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외향과 내향으로 구분을 했고 외향형은 또 쇼핑 같은 거 할 때는 즐거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신상품에 대한 욕구가 높아 판매원의 부담이 적고 판매원과의 상호작용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I 내향형은 혼자서 상품 구매하는 걸 좋아하고 만족하면 재구매. 저도 립밤을 수도 없이 많이 샀지만 제가 혼자서 이 제품을 사고 너무 만족해서 저 혼자 쇼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것만 지금 거의 몇 년째 계속 쓰고 있다. I 내향형. 자, 그 다음 S는 이제 좀 감각형이라고 합니다. S는 감각형인데 요거는 이제 실제 경험을 중시해요. 저도 봤잖아요. 저는 경험에 현실적인 편이에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한 일처리와 오감에 의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무엇, 어떻게로 시작하는 걸 좀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요리를 하더라도 이거 뭐 어떻게 요리할 건데? 이거 후라이팬에 구울 거야?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 돌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다음 근데 그러고 실용적인 거 쓸모 있는 제품을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반면에 N 직관형 같은 경우는 제 육감, 오감이 아니라 육감, 영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좀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고 신속 비약적인 일처리를 해요. 그래서 N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직관형들은 왜?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좀 많대요. 직관형. 그래서 기능성도 좀 더 다양한 기능성의 제품을 선호하고 반면에 S들은 쓸모있고 실용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자, F는 feeling. 진짜 저는 눈물이 되게 많아요. 감정형이에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더라도 판매원이 너무 예의 발라. 내가 이 제품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직원의 예의 바른 태도 때문에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감정형이고 반면에 저는 절대 T가 될 수 없는데 T는 사고형입니다. thinking. 진실과 사실에 관심 있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고형은 내 판단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혼자 하는 쇼핑도 선호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입니다. T, 사고형.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판매원의 지식을 시험한다 라고 실제로 지문에도 나와져 있어요. 그 다음에 J, 판단은 맨날 무조건 기한을 엄수하고 사전에 계획하고 체계적인 사람들. 전 진짜 좀 계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획을 진짜 시간 단위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런 판단형은 제품의 뭐 세부사항에도 관심이 많고 계획적으로 쇼핑한다면 반면에 P는 인식형이야. 자율적이고 융통성이고 아니 내 목적이나 방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쇼핑을 호기심을 충족하는 과정. 내가 호기심을 충족했어. 나 이거 사야지? 충동 구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인식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MBTI를 조금 나뉘어 보았다. 여기까지 4강은 끝.